오늘도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는 모습이 예전 그 사람의 웃음 같아요. 아니,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벌써 20년이 흘렀는데도 왜 이럴까요? 김철민.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이상한 기분이에요. 마치 오래된 서랍 깊숙이 감춰둔 편지를 꺼내는 것처럼 먼지가 풀풀 날리면서도 손끝이 떨리는 그런 기분. 40대 초반이었던 그때의 나는 정말 순진했었죠. 아니, 순진했다기보다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고 해야 맞겠어요. 그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현관에서 신발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그렇게 말하며 코트를 받아들고 은근히 다른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코끝으로 확인하곤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와요. 쓴웃음이지만요. 하은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지민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소연이는 아직 어린이였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왜 그렇게 남편만 기다렸을까요? 아이들이 내 전부였는데, 아니 아이들이 내 전부여야 했는데. 여자라는 게, 아내라는 게 그땐 그렇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민지가 현관문을 두드리던 그날.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오고 저녁을 준비하던 내 손이 무의식 중에 멈췄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급하면서도 주저하는 마치 운명을 바꿀 말을 하러 온 사람의 손짓 같은 그런 두드림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서 있던 그 젊은 여자. 20살 남짓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눈가는 초조해 보이는 그 얼굴. 혹시 김철민 씨 부인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의심해왔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무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민지라고 해요. 김철민 씨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떨리고 있었고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김철민 씨와 저는 연인 관계예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 계획이에요.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선명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놀랍게도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어요.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늦은 귀가, 이상한 향수 냄새, 전화를 받을 때의 어색한 표정, 갑자기 친절해지는 날들. 모든 게 설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온 감정은 분노였어요.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무력감. 내가 그동안 바라본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이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일상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던 가정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그저 의무였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허무함이요. 그래도 처음엔 사랑했어요. 정말로. 20살에 만나서 25에 결혼했으니까 청춘이라는 게 다 그 사람과 함께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태함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몰랐죠. 첫 데이트 때 명동에서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팝콘을 사주면서 짠 거 말고 단 거로 할까? 하고 물었던 게 기억나요. 그런 사소한 배려가 그때는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말이에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그 좁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곳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주곤 했어요.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죠. 우리 미정이 잘 잤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은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둘이서 울었잖아요. 우리 아기다, 정말 우리 아기가 여기 있어. 그 사람이 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말이에요. 하은이가 태어나던 날도 생생해요.
밤새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 내 곁에 있어줬어요. 고생하는 우리 미정이. 하면서 이마에 땀을 닦아주던 그 손길. 아기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도 좋은 시절이 많았어요. 하은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 소연이까지 우리 가족이 되었을 때, 그 사람도 분명 행복해했어요. 아이들을 어깨에 태워주고 주말이면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오고. 그런 모습들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겠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처음에 설렘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지루함이 되고, 지루함이 무관심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몰라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게 아마 사업이 커지면서부터였을 거예요. 공장을 인수하고 직원들이 늘어나고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만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해졌어.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나아졌으니까요.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없어졌고,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갔고, 차도 좋은 걸로 바꿨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사업상 모임이 많아져서 라는 말로 항상 설명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거나 휴대폰을 볼 때 몰래 보는 듯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저녁에 고생했어 하고 말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마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중학생이 되고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소연이도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내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동안 그 사람과 나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런 말을 가끔 해주긴 했지만 그것도 의례적인 말 같았어요. 정말 내가 힘든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그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용도 아닌 달콤하면서도 진한 여성용 향수 냄새.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아이들 키우느라 지쳐서 의심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신호들이 계속 보였어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닌다거나 전화가 와도 내 앞에서는 받지 않는다거나.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계속 의심하게 되는 나 자신이 싫었고 그런 나를 만든 상황이 원망스러웠고 아이들 앞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하은이가 엄마 요즘 아빠랑 말을 안 하시네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요즘 바쁘셔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하은이의 표정이 석연치 않아 보였어요. 이미 중학생이니까 어른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였거든요. 그런 일상이 지속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 사람이 회사 일이 있어서 나가야겠어 하고 말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무슨 회사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상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향수도 뿌리고 그때부터는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확신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괴로웠죠. 모르는 게 나았을까 아니면 아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당장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하은이는 중학생이지만 아직 어리고 지민이와 소연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참고 지켜봤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나와 아이들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졌어요. 마치 우리가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민지가 집에 찾아오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꽃을 사오기도 하고 고생 많다는 말도 하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처음에는 기뻤어요. 아, 이제 정신을 차린 건가? 하고 생각했죠. 혹시 그동안의 일들이 다 내 착각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관심도 보여주고.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의 자연스러운 애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구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민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 전에 나와 아이들에게 마지막 선물 같은 친절을 베푸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죄책감의 표현이기도 했겠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 같은 것이기도 했을 테고요.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은이도 아빠가 요즘 좋아 보여 하고 말했고 지민이와 소연이도 아빠가 더 많이 놀아줘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민지가 찾아왔을 때 더 충격이 컸을지도 몰라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의 친절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민지가 현관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왜 우리 집을 찾았는지. 하지만 직접 듣는 것과 추측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김철민 씨와 저는 연인 관계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하얘진다기보다는 모든 게 명확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흐릿했던 윤곽이 한순간에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함께 살 계획이에요. 그 다음 말을 들었을 때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 이제 결정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할 때 나는 그 여자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나이,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나는 얼굴, 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철민 씨가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가 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화가 났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직접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건지. 그런 비겁함이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아니까요. 원래 어려운 일이나 불편한 일은 피하고 보는 타입이었거든요. 결혼 생활 동안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요. 아이들 훈육할 때도 항상 나에게 맡기고 경조사나 복잡한 인간관계도 나에게 떠넘기고. 들어가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만약 아이들이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계속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분노할지 슬퍼할지 아니면 체념할지. 감정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이민지는 생각보다 솔직했어요. 처음에는 김철민 씨가 결혼한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알게 된 후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울어? 우는 건 나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그 여자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온 거겠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김철민 씨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다행스러웠어요. 그래도 아이들 생각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이들 생각을 한다면서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김철민 씨는 이혼하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아,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결정했구나. 나는 그냥 통보받는 입장이구나.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은 허무함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3명의 아이가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과 일상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건가 하는 허무함이요. 알겠어요. 김철민 씨가 집에 오면 직접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이민지를 돌려보냈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머릿속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아마 이민지에게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하고 있으면서도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어색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어색하게 내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다정했는데. 이민지라는 여자가 다녀갔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서 나눈 그 대화가 우리 부부 관계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사람은 예상보다 솔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거짓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았다는 뜻인가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나에게는 진실이었던 20년이 그 사람에게는 거짓이었다니. 언제부터였어요? 그 질문을 하면서도 정말 알고 싶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속아서 살았는지. 작년 봄부터. 1년이 조금 넘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일상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함께 아이들 운동회에 갔던 것도, 가족 여행을 갔던 것도, 결혼 기념일을 챙겨준 것도 모든 게 연기였단 말인가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당분간 미정이가 키워줘. 나도 자주 보러 올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주 보러 온다고. 새로운 여자와 살면서.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달려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조금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공장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 현금은 별로 없다는 뜻이구나. 그럼 뭘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삼성전자 주식이 좀 있어. 그걸로 하면 어떨까? 그때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종목이었죠. 그 사람도 그걸 알고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받아들였어요. 현금을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이 상황을 오래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아요. 그걸로 하죠. 대신 앞으로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는 기대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원하던 바였을 거예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은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고 지민이와 소연이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특히 소연이는 아직 너무 어렸어요. 다음 날 저녁 아이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말로 시작했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지민이는 눈물을 글썽였고 소연이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아빠가 싫어졌어요? 소연이의 그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게 아니야. 어른들의 일이야. 너희들은 엄마와 함께 잘 살 거고 아빠도 가끔 보러 올 거야.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로 합의 하에 진행되는 일이어서 복잡할 게 없었거든요. 몇 번 법원에 가고 서류 몇 장 작성하고 그렇게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받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예금 통장에 돈 넣어두는 것처럼 증권 계좌에 그대로 보관해 두었어요. 아이들과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이 집에 없는 날이 많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편해진 면도 있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좀 더 노력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선택이 아이들에게 좋은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소연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어려서 아빠를 그리워했거든요. 아빠 언제 와요? 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서 올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번 그 사람이 아이들을 보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아이들은 금세 아빠에게 달려들었어요. 특히 소연이는 정말 좋아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한데 내가 그걸 빼앗은 건 아닌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두 달에 한 번도 안 오게 되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이혼할 때 받은 주식으로는 당장 생활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요. 처음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어요. 하루 몇 시간씩이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기니까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과외 안 받아도 돼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중학생인데도 그런 말을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하은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알아서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몇 년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별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고객님 보유 주식의 평가 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강남과 성남 지역의 건물들이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였거든요. 첫 번째로 산 건물은 성남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었는데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우리 가족 생활비는 충분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하고 지민이가 물어봤을 때, 그래,
이제 걱정 없어. 하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 몇 년 동안 계속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수익이 생길 때마다 다른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매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 수익이 들어와요.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결혼 자금까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아마 그 사람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가 받은 기회를 잘 활용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없이 자란 것 때문에 상처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더라고요.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지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런 성격이 장점이 되었어요.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이로 자랐거든요. 엄마가 혼자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말을 할 때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소연이는 세 아이 중에서 가장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어릴 때 헤어져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나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좋은 면만 골라서 이야기해줬어요. 아빠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소연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어요. 언젠가는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걱정되기도 했어요. 만약 만났을 때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20년 만에 받는 전화였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알아봤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그대로더라고요. 미정아. 나야 철민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소연이를 만나고 싶어.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뭔가 힘없는 톤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자세히 묻고 싶지는 않았어요. 소연이에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소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소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어.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 소연이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그리고 잠깐 멍하니 있다가 정말요? 정말 만날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소연이는 이미 마음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였으니까요. 소연이와 그 사람이 만나는 날 나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하은이와 지민이는 반대했어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소연이를 만나려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하은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자고 하는 게 이기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소연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함이 그렇게 클 텐데 기회가 왔으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몇 시간 후에 소연이가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보더라고요. 어땠어? 하고 물어봤지만 소연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소연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뭔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작아지고 더 슬퍼 보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연락 안 한 것도 아빠 역할을 못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고 소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소연이가 내 방으로 왔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 그래서 연락한 거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직접 집에 왔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상하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 같은 감정은 전혀 없어서 편했죠. 많이 변했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자신감 대신 절망감이 보였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후회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나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사업이 망했다고 했어요. 몇 년 전에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걸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도 넘어가고 집도 팔고 지금은 일용직을 하면서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했어요. 이민지 씨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헤어졌어. 돈이 없어지니까. 떠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씁쓸했어요. 결국 그런 관계였구나 싶어서요. 소연이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정말 많이 컸더라. 예쁘게.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은이랑 지민이도 보고 싶지만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맞는 말이었어요. 두 아이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본론을 꺼냈어요. 미정아, 부탁이 있어.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일용직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아, 돈 이야기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소연이가 미리 말해줬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많이는 아니고 작은 방 하나 얻을 수 있을 정도만. 그 사람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전세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도 아니었죠.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거든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도움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해야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답했어요. 그 사람은 실망한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고마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그 밤에 하은이와 지민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상대로 두 아이는 반대했어요. 왜 엄마가 아빠를 도와줘야 해요?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인데. 하은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상해요.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지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이는 달랐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소연이의 말을 들으니까 더 고민됐어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감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또 달랐어요. 일단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연이의 마음도 생각해야 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으면 소연이가 마음 아파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번 도와주면 또 요청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도움이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좋은 것 아닐까?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봤어요. 대부분은 반대였어요. 왜 그런 사람을 도와줘? 자업자득이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조심해.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았어요. 도와주자. 한 번만. 이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소연이를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며칠 후에 그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목소리로 무슨 조건이든지 들어줄게라고 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약속할게 정말 고마워라고 답했어요. 돈을 전해주는 날 소연이가 함께 갔어요. 아버지에게 엄마가 도와준다는 걸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미정아,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많이 식었거든요. 소연이 때문이에요. 소연이가 아빠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내가 도와주는 이유는 순전히 소연이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정 때문이 아니라요. 소연이가 아빠, 이제 힘내세요. 그리고 자주 연락해요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소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연이가 엄마 고마워요. 아빠를 도와줘서라고 말했어요. 소연이가 기뻐하니까 엄마도 기뻐. 그렇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이런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소연이의 마음은 편해질 테니까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사람으로부터는 가끔 소연이에게 안부 전화가 오는 정도예요. 다행히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하은이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끔 엄마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혼자 키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민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격이 신중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며 결정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기특해요. 소연이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처럼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한번 만나보고 나서 현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요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수익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요. 아마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하는 걸 함께 겪었을 테고, 그럼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혼이 오히려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60대가 된 나를 보면서 가끔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건물주가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독립적이고 강한 아이들로 성장한 것 같아요. 특히 하은이와 지민이는 엄마를 보면서 여자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해주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요. 특히 소연이를 볼 때는 더 그래요. 하지만 그런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더 커요. 세 아이를 모두 훌륭하게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말이에요. 요즘은 가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 사람과의 20년 결혼 생활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의무가 되고 의무마저 사라지게 된 건 아닐까요?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요. 아이들도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아요라고 말해요. 고마운 아이들이죠. 하지만 새로운 관계보다는 지금처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이제 며느리들도 생기고 손자, 손녀들도 생길 텐데 그런 행복을 기대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꼭 남녀 간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더 지속적이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사랑은 변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보면 우선 아이들의 결혼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은이는 이제 곧 결혼 정년기고 지민이와 소연이도 몇 년 후면 그럴 거예요. 결혼 자금은 충분히 마련해뒀으니까 걱정 없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기대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손자 손녀들과 함께 누려보고 싶어요.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책도 읽어주고 건물 투자도 계속할 계획이에요. 아직도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너무 욕심내지는 않으려고 해요. 지금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려고요. 여행도 하고 싶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제대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까 가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려고 해요. 유럽의 작은 도시들도 가보고 일본의 온천 여행도 해보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싶어요. 예전에 관심 있었던 도자기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경제적인 압박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지만 자기 자신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돈의 중요성도 많이 느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지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요. 아이들의 소중함도 새삼 느꼈어요. 가장 힘들 때 아이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탱해 줬거든요. 지금도 아이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용서의 의미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지니까요. 용서하고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20년 전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불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까요? 아마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젊은 여성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거든요. 결혼이 선택이 될 수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요. 너무 개인주의적이 되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놓치는 건 아닌지.
물론 내가 겪은 일처럼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야 하지만 함께 살 때 더 행복할 수 있어. 다만 의존하지 말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민지가 현관문을 두드렸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순간에 감사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의 나는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아직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60대라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요.